그래도 아버지도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빠 요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모시고 가서 지내. 제가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문제야? 집도 좁고요. 누가 돌봐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모시고 가라. 그래도 못 보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1세 최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80이 넘으니 내 한 몸 챙기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고 기운이 딸려서 여행도 쉽지 않은 나이였죠. 하물며 같은 노인을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챙기는 것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도 환자를 말이죠. 그 일을 최 씨는 수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보다 4살 더 먹은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70대에 들어서서 빠르게 나빠졌는데 나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도 보였습니다.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 살고 있었으니 남편을 돌보는 건 전부 최 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건강이 좀 낫다 뿐이지 최 씨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병수발을 들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죠. 결국 수년간의 수발 끝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컸지만 최 씨도 살아야 했습니다. 대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본인도 아니고 자식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가엾다며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식들이 돌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여전히 남편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건 최 씨였습니다. 자식들은 그게 최 씨의 역할이라고 했고 최 씨의 건강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효자는 되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10년만 젊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최 씨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식들에게 남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안타깝다면 효도할 기회를 주고자 했죠. 최 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딸 둘의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자식 셋을 키우느라 남편과 아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그래도 사정이 나아져 먹고 살았지만 그 옛날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모두 장성하니 그만큼 뿌듯한 게 또 없었죠. 다들 밥벌이 할 정도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게 최 씨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셋 모두 결혼해서 잘 살았고 최 씨 부부도 사이좋게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보내고 나면 홀가분하게 부부의 노후만 신경 쓰고 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식들 결혼시키고 골머리를 많이 앓았는데 그게 최 씨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나 지수 좀 봐줘요. 엄마 출근해야 하잖아. 그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지수 보느라 일 빠져서 이번에는 좀 힘들어. 어쩌니? 큰딸의 부탁을 최 씨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설명한 대로 최 씨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딸 때문에 너무 쉬어서 직장의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딸이 바쁜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렇다고 최 씨가 생업을 내팽개치고서 손주를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만 봐주는 것도 안 돼요?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시집에는 물어봤어? 어차피 안 봐주셔요. 되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 안 하죠. 딸이 속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딸만큼이나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에겐 자신의 회사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 씨도 소중한 일자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괜찮은 보수를 지급하는 드문 곳이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딸의 대답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쁜 부모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손주가 6살이 될 동안 수도 없이 봐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딸은 최 씨에게 섭섭해했습니다. 종종 아이를 돌봐주는 문제 때문에 언쟁이 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최 씨도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봐준 것을 고마워하는 것보다 안 봐줬을 때 듣는 원망이 더 큰 듯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봐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다른 문제로 최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을 차려볼까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둘째 딸이 결혼하고 5년이 채 안 되어 딸이 갑자기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는 이미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식당이야? 집에서도 밥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식당을 차린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최 씨에겐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꼭 요리를 잘해야 식당 차리나?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지.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미 그만뒀어요. 이걸로 성공할 자신 있어요. 박서방도 응원해주고 있고. 응원은 최 씨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최 씨 부부에게 바라는 것은 응원만이 아니었으니 문제였습니다. 얼마를 보태주라는 거야? 당시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최 씨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본인보다 자식들이 우선인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아버지의 물음에 딸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일하고 있는데 혹시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최 씨 부부도 사정이 안 좋아질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식들 결혼시키며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성에 찼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잘 되면 이자는 톡톡히 쳐서 드릴게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최 씨는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너무도 대책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최 씨도 화가 났습니다. 물은 성격도 그렇고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평함이 최 씨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최 씨에겐 최 씨 부부의 인생도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부모가 어떻게 외면을 해?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의는 하고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둘째면 8천만 원을 주면 다른 애들은요? 아, 빌려주자는 거잖아. 돌려받는 건데 다른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몰라. 내 자식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당이 잘 안 되면 무슨 수로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요? 잘 되겠지. 그리고 잘 안 돼도 빌린 건 갚겠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그리고 결국엔 최 씨의 말대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보낸 8천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당을 차린 지 10개월 만에 폐업을 한 딸이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던 딸은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최 씨가 말이라도 꺼내보려고 하면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뒤론 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최 씨 부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딸은 그나마 먹고 살기 괜찮아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막내 아들네는 눈에 불을 켰습니다. 안 그래도 애도 이제 둘이 되니까 집을 넓혀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둘째를 임신한 며느리와 함께 최 씨 부부를 찾아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사하고 싶은 집이 예산보다 조금 비싸요. 그러더니 아들이 최 씨의 눈치를 힐끔 보고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8천만 원 좀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금액이 참 친숙했습니다. 작은 딸과 불화의 불씨를 만든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기에 정확히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분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들은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여력이 어디 있겠어. 최 씨 부부도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닌 이상 자식들에게 수천만 원씩 턱하고 내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주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듯 했습니다. 만약 아들까지 주면 아마 큰딸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누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누나한테는 해주셨잖아요. 그건 빌려준 거야. 갚기로 했고. 무슨 수로 갚아요. 보증금도 까먹고 나온 사람이. 그래서 매형이랑 사이도 안 좋은 것 같던데. 차차 정리되면 네 누나도 갚겠지. 그럼 저도 갚을 테니까 빌려주세요. 아들의 말에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이럴 것 같긴 했지만 정말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둘이면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합세하게 된다면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마련해서 주고 나면 최 씨 부부는 말년에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네 누나랑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그래도 그거 꼭 받아야 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최 씨가 며느리였어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딸에게 1,000천이라도 꼭 8천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아들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최 씨는 작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빌려주시든 안 빌려주시든 적어도 형제들끼리 공평하게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아.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다 빌려주고 싶지.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무작정 돈을 빌려주니?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한 4천 정도는 만들어 보마. 최 씨가 뭐라 말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아, 갚는 데잖아. 아버님, 감사해요.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혼자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구는 것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을 퍼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물은 성격을 이용해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타갔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보태달라는 것을 최 씨가 이혼을 불사하고 싸워서 말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퍼준 결과가 좋았느냐 물어본다면
전부 나빴습니다. 그나마 최 씨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집이 거덜났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결국 3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고 아들네에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보태주지 않는다고 며느리와 불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전부 거절했다면 잠시 서운하긴 해도 적어도 마음의 앙금은 남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이번 명절에 오니 아, 미국 가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명절에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자비리 많네요. 시댁에도 애아빠만 가요. 그래? 그럼 내년에도 못 보는 거잖니? 회사 일 때문에 2달 뒤면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떠나는 큰딸. 지난해 명절에도 바쁘다고 못 봤는데 올해도 못 보면 내년에는 큰딸이 한국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데 집에 오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이렇게 자식이 멀게 느껴지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먹고 사느라 바쁘다며 명절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명절엔 다들 쉴 텐데 다들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절에는 막내 아들 얼굴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나 손주들도 없이 혼자서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안이가 좀 아파서요. 이해해 주세요. 손주가 아파서 며느리는 못 샀다는 말이었는데 어째서 손주는 명절만 되면 아픈지 몰랐습니다. 손주 얼굴을 본 지도 2년이 넘어갔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말에 따지는 대신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이나마 봐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금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손주는 최 씨도 자주 봐주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두며 살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생각하면 최 씨의 과한 추측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렇게 했지. 남편은 최 씨보다도 속상해했으면서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러울 것이 남편임을 알기에 최 씨도 더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싶었죠. 그 외에도 사소하거나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은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인생만이 중요한 때가 금방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70대가 지나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 잔병도 없이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0대 중반부터 남편은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편의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최 씨가 직원 한 명과 함께 돌아가며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집에서 남편 수발을 들었습니다. 정화야, 직원이 오늘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나와 있거든. 근데 오전에 아빠 병원에 꼭 가야 해. 네가 대신 좀 모시고 가줄 수 있니? 최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고민해보는 신용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약 날짜를 옮기세요. 아빠 부축하는 거 힘들어. 그냥 옆에서 팔만 잡아드리면 돼. 진료 금방 끝나고. 정은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던지요. 아들에게 물어보라며 작은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져 초조하던 차에 딸에게 짜증 어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대로 최 씨는 아들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긍정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니까 애엄마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요. 한두 시간만 내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내 병원도 아니고 네 아버지 병원이면 지안이 엄마도 한 번쯤은 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들네 힘들 때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쩜 병원 한번 같이 가달란 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끝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최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편의점 문 닫고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괜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으시는 것보다는. 평소엔 이런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시집살이면 그동안 아들네에게 시달린 건 자식살이인지 며느리살이인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참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 챙기던 남편이 아픈데 어쩜 자식들이 신경도 하나 안 쓰는지 몰랐습니다.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달란 말에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나가서 산지 오래였고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댈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나이 드는 동안 자식이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들 바쁘니 부모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최 씨는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하고 여행 갈 건 다 가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1년에 하루 이틀이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신들이 어려울 땐 부모를 찾는 것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부모는 퍼주기만 하고 원망만 듣는 존재라는 것이 슬펐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말년에 이렇게 외면을 받는 게 참 불쌍했습니다. 남편이 미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 최 씨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그 뒤로도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이제는 자식 걱정일랑 말고 우리 둘이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거동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80이 넘어가자 기력이 없어져서 혼자서는 외출을 하지 못했고 집에서도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몇 해 전에 접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집에서 벽 잡고 조금이라도 걸어요. 다리에 힘 빠져서 진짜로 못 걷게 돼. 아, 당신 있잖아. 내가 당신 없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 남편의 다리는 이제 최 씨의 다리보다 가느다랗게 변했습니다. 자, 아해요. 아, 최 씨는 남편의 입에 숟가락을 넣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받아먹지 못하고 입가로 밥풀을 떨어뜨렸습니다. 잘 받아 먹어야지. 이리 줘. 내가 먹을 테니까. 남편의 말에 최 씨가 숟가락을 쥐어주었지만 흔들리는 남편의 손에 의해 숟가락은 입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텅 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밥을 아까 먹었나? 2시간 전에 먹었잖아요. 숟가락에 있던 거 다 흘린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치매 증상도 조금씩 보였죠. 최 씨는 웃으며 남편에게 대꾸했지만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이 병들어가는 것도 슬펐고 최 씨 또한 곧 골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남편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들으니 같이 나이 먹은 최 씨도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나 병원에 다녀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야 해요. 내가 그럼 얌전히 있지 어딜 돌아다니겠어? 불안한 몸 상태로 자꾸만 돌아다니려고 해서 사고친 이력이 몇 번 있기에 남편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고 오는 사이에 남편은 베란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최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최 씨를 애먹였습니다. 몸만 불편해도 충분히 힘들게 하는데 치매 증상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리 내. 내가 요리해 준다고 하잖아.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불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요? 불을 내가 왜 내? 당신이 나 밥도 못 해먹게 해서 굶겨 죽이려는구나. 왕년에 요리를 잘했던 남편은 가끔 부엌으로 부축해달라고 하고는 가스불을 켰습니다. 최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배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죠. 최 씨가 전문 간병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 씨가 누군가를 간병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 자식들의 병수발을 받기도 하니 말이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최 씨의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등어리엔 늘 파스를 붙이고 살았고 자다가 문득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최 씨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 씨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악화되는 남편의 병세에 최 씨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져 갔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요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모처럼 멀쩡한 남편이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최 씨가 늘 해오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요양원이에요? 10년이면 당신도 할 만큼 했잖아. 남편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때로부터 거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말 못한 고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은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아까 밥을 먹었냐고 묻던 남편이 너무나도 멀쩡한 얼굴로 하는 말에 최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잊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게 남편에게도 최 씨에게도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최 씨도 힘에 부쳤습니다. 남편을 감당하며 80대를 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그런 곳에 나를 보낸다고? 죽으러 가라는 말이야? 남편은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또다시 최 씨의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최 씨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편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최 씨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들를게요. 매일까진 안 와도 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 보러 와. 나중에 나도 당신이랑 같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튿날 최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화야, 아무래도 네 아빠 요양원에 모셔야겠다. 그러자 딸이 무척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상상도 못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아빠 옆에 누가 계속 있어야 하는데 엄마도 힘에 부쳐서 이제는 못하겠다. 아니, 보호사나 그런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몇 시간씩 도움은 받겠지만 24시간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딸은 치를 떨며 싫어했습니다. 말이 돼요? 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요? 그럼 어떡하냐? 엄마 있잖아요. 최 씨가 있는데 왜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사리분별도 하시잖아요. 아예 정신을 놓으신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죠.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차라리 치매만 있었다면 좀 덜했을까 싶었습니다.
최 씨보다 덩치가 큰 남편을 매번 부축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떠먹여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 씨의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최 씨를 아주 나쁜 아내인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였다면 엄마 절대 요양원에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기까지 하는 딸 때문에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내내 아프던 가슴을 딸이 후벼 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또한 딸과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건 안 될 말이에요. 혼자 지내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거 상상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딸은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역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전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옆에 최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종일 옆에서 돌볼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요양원에 가야 하느냐는 반응이었죠. 최 씨는 답답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자식들은 최 씨의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비해 건강한 것이지 최 씨도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나이였죠. 아니면 사람이라도 쓰자. 그 24시간 도와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마저도 자식들이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담스럽다며 꺼려했습니다. 그저 최 씨 보고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는 건 마음에 걸려요. 맞아요. 제가 가끔 가서 도와드리고 할게요. 하지만 말처럼 제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내인가 싶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얘기는 무한정 보류되었죠. 그러다 최 씨는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곤 했는데 남편을 부축하다가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보호대를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른다던 큰딸이 때마침 최 씨의 집에 왔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아버지 돌봐드릴 테니까 엄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래도 큰딸이 낫다 싶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걸 둘째 딸과 아들은 모른 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큰딸은 하루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큰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빠 요양원에 모시는 거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대로는 못 지낼 것 같아요. 큰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쁜 아내라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둘째 딸과 아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어머니 허리 다 나을 때까지 저희가 돌아가면서 도와드릴게요. 허리가 다 나아도 말이야. 병수발이 쉬운 건 줄 알아?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그래도 아버지도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네 아빠 요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모시고 가서 지내. 제가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문제야. 집도 좁고요. 또 누가 돌봐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모시고 가라. 그래도 못 보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너무도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짓것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이 우스웠습니다. 아버지 건강할 때나 잘하지 싶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그렇게 속썩이고 나중엔 아픈 아버지 얼굴 보러 오는 발걸음조차 참 무거웠던 아들이었습니다. 뒤늦게 말로만 효자 노릇을 하려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최 씨는 얼른 짐을 싸서 남편을 아들네에 보냈습니다. 남편도 군말 않고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얌전한 모습을 보니 아들도 할만하겠다 싶었는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힘이 좋아 부축하는 손길도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최 씨는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무언가 허망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참 허무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머지않은 자신의 모습일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는 최 씨는 미련 없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자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자 싶었죠. 어머니, 아무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안이 엄마 지금 처가에 갔는데 저 혼자 아버지를 케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려간 지 3일 만에 아들은 아버지를 도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나 대신에 자신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며 말이죠. 죄송해요. 안 그러면 애엄마랑 이혼할 수도 있다며 아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아픈 남편을 이리저리 보내서 미안하지만 아들네가 남편을 돌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각오와 희생으로는 불가능함을 몸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식 마음이 부모 마음과 같지 않음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치매에 걸리고 거동도 힘들었다면 남편은 죽는 그날까지 옆에 두고 보살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수발 힘든 것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탓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결사반대하던 입장이 순식간에 뒤집히니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은 그런 아들을 보고는 일주일도 모시고 가지 않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로 자식들과 이렇게 다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관심했던 자식들이니 말이죠. 결국 상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입소하는 날 큰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두 자식은 같이 요양원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 씨는 자주 오게 될 테지만 자식들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엔 결국 잊혀질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 씨가 거동을 못하게 되면 못 볼 꼴 보지 말고 고민도 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자식들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더 병들 때까지 곱게 살다가 남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성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박 씨는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바늘 같은 아내와도 30년간 한 지붕 밑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면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이렇게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박 씨에게 지긋지긋하게 아무것도 안 하며 논다고 구박을 했던 아내. 그러면서 생활비가 줄 걱정만을 하던 아내. 종일 같이 있는 게 답답하다며 어머니 댁으로 가버리라고 했던 아내. 뭐 하나 박 씨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몸이 아프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박 씨를 집 밖으로 내몰았죠.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앞으로의 삶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30세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아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을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기에 다시 복직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박 씨도 그러란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며 집안일이며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진 아내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기를 택한 아내 때문에 공부는 잘했지만 아들은 종종 괴로워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 씨와는 육아 방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박 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으니 아내에 맞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를 하겠다며 바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대학이라 통학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경했습니다. 엄마 등살에 못 살겠다는 아들을 박 씨라도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하지만 아내가 아들에게만 그렇게 팍팍하게 구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수십 년간의 내공이 있어 나름대로 아내의 성격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죠. 여보, 욕실에 샴푸통 내려놓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아,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했어. 보기 싫다니까? 잘 정리해두면 꼭 내려놓네. 미안해. 다시 올려놓을게. 내가 정리했어. 욕실 좀 깔끔하게 써. 알았어? 그래, 알았어. 욕실 샤워부스 안에 선반이 2개가 있었는데 아내는 꼭 모든 목욕용품을 높은 선반 위에 정렬해 놓았습니다. 씻다 보면 불편해서 낮은 선반에 박 씨가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에게 한 소리씩 들었습니다. 종종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해서였습니다. 샴푸통이 흐트러져 있는 게 싫다며 박 씨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박 씨도 맞받아칠 만도 한데 박 씨는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도 안 그러려고 노력도 했고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그런 박 씨를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평화가 좋았죠. 당신 젓가락 그렇게 내려놓지 말라고 했잖아. 받침대는 괜히 둔 줄 알아?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또다시 인상을 썼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방금 내려놓은 젓가락이 숟가락 받침대가 아니라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더러워지잖아. 닦으려면 힘들어. 보기도 싫고. 먹다가 매번 이 위에 올려놓는 게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알았어. 주의할게. 왜 밥 먹다가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야? 신경 쓰이게? 알았어. 얼른 먹어. 이것 봐. 여기다 내려놨지? 그제서야 박 씨의 손에서 눈을 떼는 아내. 흰밥에 김치 올려놓지 말고 지저분해서 보기 거북해. 박 씨는 아내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타이트해서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 때는 다투기도 했지만 거진 30년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박 씨도 적응이 됐습니다. 물론 박 씨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서로의 모든 게 마음에 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조차 함께 맞춰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내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이해하려고 했고 서러울 때도 애써 마음속으로 삭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나 런닝화 하나 사야 하는데. 운동화를 왜 또 사? 산지 오래됐잖아. 밑창이 다 닳았어. 맨날 신고 뛰어다니니까 그렇지. 아내는 박 씨에게 핀잔했습니다. 박 씨는 괜스레 어머니에게 용돈을 다 쓰는 자식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돈 관리는 아내가 했기에 큰 돈을 쓸 땐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박 씨의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거의 매일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끔 가다 약속이 있으면 돈을 쓰긴 했지만 박 씨는 20만 원이면 넉넉하진 않아도 지낼 만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취미라고는 혼자서 동네를 뛰는 것뿐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뛰는 것은 아니었고 적당한 속도로 1시간 정도 뛰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풍경을 즐길 때도 있고 땀을 흠뻑 흘렸을 때의 상쾌함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유일하게 소비하는 건 반년에 한 번 정도 사는 운동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대부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카드를 긁기 전에 아내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짜린데? 한 15만 원 정도. 뭐? 왜 그렇게 비싼 걸 사? 사실 더 비싼 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싼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고심해서 고른 신발이었습니다. 어차피 신발이 다 똑같은데 한 옷 6만 원짜리 사서 신으면 안 돼? 그러면 발 아파. 당신 용돈으로 사면 되잖아. 15만 원짜리면 충분하네. 그리고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 돈 쓸 데도 없으면서. 그러자 아내가 박 씨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아무튼간 그러면서 카드로 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이럴 땐 회의감이 들긴 했습니다. 다들 박 씨가 한 달에 용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놀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에게 나가는 돈이 못내 아까운 듯 했습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 아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현수 결혼도 시키고 우리 노후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비 빠듯해. 알았어. 한숨 쉬며 알았다고는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도 대출을 다 갚았고 아들도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벌었지만 사치한 적이 없으니 모아둔 돈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늘 돈 타령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알뜰하게 살긴 하지만 그런 아내를 박 씨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엔 소비를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 일주일 했는데 차를 찾으러 가기로 한 바로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릎은 최소 3개월간은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다 당신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정말로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휴직을 하긴 했지만 이참에 그만두는 게 어쩌면 회사에서 바라는 것일 수도 있었죠. 3개월이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잖아. 아, 그러니까 왜 잘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너? 이 소리는 사고가 난 뒤에 아내에게 1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초록불에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아내는 그로 인해 회사에 못 나가게 되어 박 씨가 미운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퇴원 후에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집에 있을 거지? 그래야지. 언제 돌아다닐 수 있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불편해서 뭐하러 나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데 통증도 있고 불편하기도 해서 박 씨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팔을 다쳤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무릎이라 참 괴로웠습니다. 스스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는 다 낫고도 못하겠네. 1년은 있어야겠지. 아이고, 운동화가 굳었어. 아내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있는 동안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한다고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보다도 답답해하는 게 어쩌면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영양제 좀 팍팍 먹으라니까? 아내가 알 수 없는 영양제 5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너무나도 짜증스럽게 내뱉는 말에 박 씨도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아파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박 씨였으니 말이죠. 오늘은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저께 갔다 왔잖아. 회사도 못 가는데 친구라도 만나고 오던지. 이러고 누굴 만나고 오라는 거야? 조금씩 걸을만해지자 아내는 자꾸만 박 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움직일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밖을 나다니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아프지? 그런 박 씨를 운동 부족이라며 나무랐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이 밥 좀 알아서 챙겨 먹으면 안 돼? 밥을? 그래?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왜 내가 삼시세끼를 해다 바쳐야 하는 거야? 해다 바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당신이 일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종일 집에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뭐라도 좀 하던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지도 말이죠. 환자가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었지만 아내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시세끼 해주는 것도 힘들다. 나 혼자 있으면 두 끼면 되는데 앞으로 점심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정말로 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꼭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남편 바라보듯 보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 박 씨는 결국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갈 데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딜 막 돌아다니질 못하니 그냥 한두 시간을 때우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좀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복귀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안 좋기도 했고 회사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퇴직해서 몸도 회복하면서 재취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곧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오고 있었죠. 이왕 집에서 쉬게 된 거,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자 싶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60에 은퇴해서 모아둔 돈만 쓰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잘릴 때까지 딱 붙어 있어. 한 달이라도 월급 더 받고 그만둬야지. 지금 그만둬서 어떻게 살아? 어차피 한두 달은 더 쉬어야 해. 이러고 출근을 어떻게 해? 당신 집에서 충분히 쉬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도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지 몰라도 회사를 알아보거나 사업을 구상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 복잡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회사 나가? 다 낫지 않아도 일단 회사에 가라며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의 언쟁은 피했습니다. 무슨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해도 아내는 듣질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무릎을 재수술하게 되며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원치 않게 또다시 3개월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 씨조차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의 나이가 50대 후반이기에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닌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전에도 은퇴 얘기 종종 했었기에 시기가 맞물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편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가 집에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내였으니 말이죠. 설마 싶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의 대우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 걸리적 거리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점심 먹으려고 부엌에 가. 냉장고에 뭘 사두기만 하면 금방이야. 아주 그냥. 그 말에 박 씨의 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먹어대니까 그렇지. 아내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먹겠다는데도 그것마저 꼴보기 싫은 것처럼 인상을 썼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박 씨도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답답한 건 오히려 박 씨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꾸했습니다.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박 씨의 어머니 집은 차 타고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직 운전이 힘들었지만 버스를 타도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허공을 쳐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모진 말을 내뱉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그 얘긴 1년 전에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가까이 살던 박 씨의 누나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 홀로 외로워한다고 말이죠. 그때는 듣는 신용도 안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진짜 갈 거야? 그래. 낮에는 어머니한테 가 있을게. 됐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박 씨에겐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다는데 무릎이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져주자 싶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시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테니 그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죠.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긴 왜 쫓겨나요? 안 그럼 몸도 안 좋다는 애가 왜 자꾸 찾아와? 많이 회복됐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할까봐 오는 거죠. 적적하기는 젊은 애가 또 하필이면 무릎을 다쳤어. 그렇게 말하는 박 씨의 어머니가 오히려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스러웠는데 이참에 좀 챙겨드리자 싶었죠. 이리 주세요. 국은 제가 끓일게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기본적인 건 해요. 도가니탕 얼려둔 거 그거나 끓여봐. 무릎 얼른 붓게. 박 씨는 점심쯤에 나와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건 아니었고 한 공간에 있으며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박 씨는 책을 읽기도 했고 노트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며 핀잔을 줄 사람도 없었고 적어도 박 씨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가면 오후 5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아내와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어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자 좋아하던 아내는 금세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내어 박 씨를 숨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박 씨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지적하던 아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알아봤어?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그때까지 우린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무슨 손가락을 빨고 있다고 그래.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잖아. 일을 안 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왜 다치냐고? 나도 갑자기 뺨이라도 맞은 기분이야. 뭐? 사고가 난 걸 어떻게? 보험금도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한다고. 나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왜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뭐? 못 살게 굴어? 누가? 내가?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역할이 도대체 뭐야?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가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를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장난 기계 말이죠. 아내의 말에 화가 난 박 씨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같이 취직하자. 뭐? 당신도 이제 애를 키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사는데 살림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한다고 해도 전처럼은 못 벌 거야.
그만큼 시간도 많아지겠지. 집안일은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자. 이제는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박 씨인데 왜 그 짐을 자기한테 지우려 하느냐며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내 집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눈치 보고 아픈 몸으로 어머니 집에 피신 가 있는 것도 비참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주부로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부정하는 말이야. 당신 여태 고생한 거 부정할 생각 없어. 앞으로 삶은 똑같이 고생하자는 거잖아. 그게 문제야?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진짜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따위? 먼저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말이야, 진짜 서러워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당신이 나 아프고 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나 있어. 참, 이런 당신과 살았다는 게 서글프다. 뭐? 돌봐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작은 위안도 되지 못했던 아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며 길길이 날뛰는 아내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인생이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집을 나와도 묵을 곳을 따로 구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 어머니 집에 있다가 천천히 집이라도 구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 씨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찾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머물렀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아내에게선 문자 메시지가 한 번 왔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지 어디 있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맨몸으로 나오는 바람에 챙겨온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얼른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긴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죠. 박 씨는 아내 쪽은 바라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에 우선 갈아입을 옷과 노트북 정도를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뒷공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내가 얼른 말을 걸었습니다. 얘기 좀 해. 그대로 지나치려던 박 씨를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있는 거지? 그제서야 박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괜히 거기서 어머님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와. 같이 있기 불편하다며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던 아내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 어? 이만 가도 되지. 아니, 여보. 얘기 좀 하자니까? 나는 할 말 없어. 그러자 아내가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박 씨가 쳐다보자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도 잘한 거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박 씨는 거기까지 듣고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보려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통화했어요. 아직 화해 안 하셨죠? 자식에게까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활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요. 여전하시네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한결같은 아내에게 맞춰주지 못한 박 씨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박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려고요.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아도 남는 게 이런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박 씨는 부정하는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박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에 거짓된 말로 아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두 분 문제니까요.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박 씨는 조금 안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자식이 부모가 갈라서는 걸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당분간은 할머니 댁에서 지낼 거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집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내와는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만 박 씨는 힘닿는 한 70, 80까지 일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살며 소소하게 벌어먹으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며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던지 간에 아내와 함께 그리는 미래보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숨막히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는 박 씨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뭐? 나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현우가 그러던데. 그래. 마음 정리했어. 현우 결혼은 안 시켜? 당신은 다 늙어서 밥 차려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살려는 건데? 현우 걱정도 말고 내 걱정도 말어. 현우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나도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으니까. 그것보다 당신은 돈 벌어줄 사람 없이 살 걱정해. 뭐? 진짜 너무한다. 평생 살림했더니 이제 와서는 돈 때문에 비참하게 살라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입장이야. 새로 일자리 알아봐야 하고 고상한 일은 못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당연히 돈 벌면서 열심히 살 거야. 당신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 때문에 답답하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진심을 깨들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돈? 못 줘. 당신이 안 주면 법원 통해서 받을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평생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 아니야. 헌신? 희생? 그건 당신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부부가 서로 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살면 되잖아. 당신이랑은 그게 안 될 것 같다. 당신이 돈 못 버는 남편은 필요하지 않듯이. 내 몸 아픈데 일하러 나가라고 화내는 아내는 나도 필요 없어. 그러자 아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혼은 안 돼. 그땐 그냥 그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내는 뒤늦게 울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박 씨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내 스스로가 불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불쌍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내와 이혼을 택했습니다.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 것처럼 아내 없는 노후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부부가 알콩달콩 보내는 노후는 아닐지언정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니야?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이 미쳤구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성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남편의 환갑의 남편이 평생 가장 원해왔던 걸 선물로 줬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화가 나거나 다툼이 있을 땐 버릇처럼 이혼하자는 말을 해왔던 남편이었습니다. 툭하면 갈라서자 법원 가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 말이 나오면 성 씨가 꼭 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성 씨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30년이었습니다. 환갑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다길래 성 씨는 그 바람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는데 성 씨가 거의 60이 다 되어서야 우연한 기회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도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어가며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이라는 선물을 남편도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성 씨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달도 별도 다 따줄 것 같았던 남편. 달도 별도 따주지 않을 거란 걸 결혼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떻게 모든 게 다 입맛에 맞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성 씨를 자신에게 맞추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결코 참지 않았죠. 결혼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성 씨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몸이 그리 좋지 못해 몸조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갓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니 몸이 축날대로 축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90일 정도 되었을 때쯤이 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 못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 몸이 안 좋아서 애도 너무 어리고.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힘들어도 가야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아이에겐 왜 힘든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했죠. 차 막히면 4, 5시간도 걸릴 텐데. 어떻게 가? 왜 못 가? 운전은 내가 하고 당신은 가만히 앉아만 있잖아.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소리를 듣고는 남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설날에 시골도 안 가겠다고?
그게 며느리로서 할 소리야? 추석에도 배부른 상태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가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일 좀 한다고 안 죽어.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서연이도 100일도 안 됐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가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명절에 시집도 가기 싫다는 소리가 나와?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화가 점점 올라오는지 남편의 언성도 따라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단어 선택도 거칠어졌습니다. 애를 낳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성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 눈에는 팔자 좋은 여자처럼 비춰진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명절에 시집에 가지 않으면 결혼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남편. 애 낳은 게 대수라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당신 지금 하는 일은 남편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야.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신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표독스럽게 얘기하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남편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할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 뭐? 이혼? 그래. 이혼해. 성씨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밀가루 바른 듯 새하얘진 얼굴에다가 대고 남편은 또다시 이혼을 하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단어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성씨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에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설 끝나면 갈라설 준비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로 혼자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씨는 따라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에 내려가 있는 이틀간 내내 울며 지냈습니다. 겨우 아이에게 젖만 먹이며 제대로 된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렇게 피폐하게 생활했죠. 그러다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 혼자 잘 지냈어? 이거 먹어. 음식 좀 싸왔어.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이죠. 성씨는 울음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고생했던 것이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본가에 가서 맘 편히 잘 먹고 잘 쉬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런 폭탄을 터뜨리고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건 뭐야? 이혼 그냥 화나서 한 소리지 뭐야. 남편은 성씨의 심정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성씨의 반응이 별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화나면 무슨 말인들 못해.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어? 그러면서 웃는 남편.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한편 당시엔 그래도 안심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허무하긴 했지만 어린 아이를 두고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렇게 성씨는 남편과 얼렁뚱땅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냥 이혼해. 남편은 사소하건 큰일이건 마찰이 있으면 꼭 끝에는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놀라서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엔 성씨도 화가 났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툭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뭐? 그래.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는 버릇 고쳐. 하지만 자존심 센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성씨가 받아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법원으로 와. 아니다. 집에서 나가. 애는 두고 맨몸으로 나가. 거의 집에서 끌어낼 것처럼 거칠게 성씨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뭐가 먹고 싶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곤 했죠. 그러니 이혼하자는 말이 빈말인 건 진작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은 바닥을 쳤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슴이 쪼개질 듯 서글펐습니다.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듯이 싸웠으면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평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싸우면 대화는 꼭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성씨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공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성씨가 둘째를 낳았을 때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과일이라도 좀 내와야지. 내가 할게. 서연이 엄마는 앉아 있어. 아, 제가 할게요. 너무 움직이지 말어. 나중에 골병 들어. 만석이 네가 서연이 엄마 좀 도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해. 애 둘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서연이 엄마한테 맡기면 어떡해. 저도 하죠.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계속 시키기만 하잖냐?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성씨를 위한 말이었지만 반면에 남편에겐 듣기 싫은 소리였겠죠.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이 끊이질 않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심기가 뒤틀렸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툭 내뱉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쳤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보태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말을 할 거면 오지 마세요. 제분에 못 이겼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말이죠. 멀리서 온 시어머니를 남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지 말란 소리를 듣고도 계속 머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화를 풀어야 할 텐데 남편은 시집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순간 화를 못 참고 커진 다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연을 끊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성씨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기분이 풀렸는지 성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는 내려가야지. 연 끊겠다고 그랬잖아. 그냥 한 소리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끊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어깨까지 으쓱하며 말하는 남편을 성씨가 기가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에서도 그런 남편에게 학을 뗀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도 아무 말이나 내뱉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때려치워. 여보, 아빠 안 돼. 이딴 거 뭐하러 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했냐? 안 했냐? 너 같은 게 무슨 음악을 한다고 그래?
지 애비도 우습게 보는 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 돼. 당신도 서연이 레슨 보내지도 마. 여보, 진정하고 좀. 다 때려치워. 아니면 집을 나가. 바이올린을 배우는 큰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부술 듯이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딸은 악기가 상할까봐 울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화만 돋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바이올린이 손상이 됐고 나중에 정신 차린 남편이 그 모든 게 딸 때문이라며 또다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가족들을 못 살게 해? 이유들은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남편은 참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성 씨에겐 이혼하자고 했고 자식들에겐 집을 나가버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딸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성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는 당장 법원에 가자며. 아, 화 풀렸어. 자기 붕풀이를 그렇게 해대니까 화도 금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엔 늘 상처가 남았습니다. 딸들은 커가면서 그런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따로 나가서 살았고 아버지와는 거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딸들에게 섭섭해하기만 했지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씨가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모든 일이 그저 다투며 생긴 가벼운 해프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 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애 둘을 낳고 다시 직장을 찾으니 정 같은 대우는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월급이 높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참아야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독불장군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잘 사나? 주말 저녁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성씨 혼자 남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며 흥미롭게 보다가 출연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혼하면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그냥 꾹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면 남자만 손해라고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어젯밤만 하더라도 남편은 성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설거지 잘하는 남자한테 가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겠지만 성 씨는 정말로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꼭 설거지를 시켜야겠냐? 퇴근해서 오니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컵들. 남편이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싱크대에 넣어놓고 또 새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점심에 먹은 것도 그대로 둬서 말라붙은 상태였습니다. 설거지 좀 해놓지 그랬냐는 말에 남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돈은 성씨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자신만 돈을 벌고 성씨는 놀러라도 다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일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나만큼 벌어오던가?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월급이야 남편이 많겠지만 일하는 시간은 성씨나 남편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덜 버는 성 씨가 집안일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둘게.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건 치를 떨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부터는 성 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걸로는 생활비 정도는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성 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후회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더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몰랐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동거부터 한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구나 생각했죠. 일단 애가 있으면 이혼은 쉽게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아니면 도장 찍던가. 뭐? 도장 찍고 그 돈으로 살아.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 때문에 이혼 생각은 못했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다 큰 뒤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내 고생하다가 나이 들어 돈도 없이 갈라서면 나머지 인생이 비참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요? 3억? 3억을 절 주시겠다고요? 그래. 대신 나중에 재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어라. 난 네 언니네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그건 그렇죠.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성 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도 꼭 누가 듣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최근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언니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씨에게는 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유산은 전부 큰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상황은 아니기에 성 씨는 그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는 큰언니가 당연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 씨에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모르는 돈 말이죠. 어째서인지 남편에게는 천천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돈 관리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성 씨가 모르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처럼 당분간은 성 씨가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친정 어머니의 팔순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용돈 문제로 남편과 작은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드리자고? 너무 많지 않아? 근데 어머님 팔순 때도 200만 원 드렸잖아. 우리 엄마? 게다가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엄마는 다리 아파서 못 가시니까 그건 됐고 그래도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지. 왜 똑같이 드려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에 맞게 드리는 거지.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200 드린 거고. 장모님은 처형이랑 사는데 큰돈이 뭐가 필요해? 그게 무슨 논리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는 50만 원만 주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건 내가 번 돈으로 드린 거잖아. 당신도 더 드리고 싶으면 당신 월급에서 보태. 뭐? 그렇잖아. 왜 장모님 팔순에 나한테 큰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의 말에 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이토록 당연하게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남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에도 용돈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성 씨가 시골에 내려가 하루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미역국도 직접 끓여드렸는데 남편은 양가의 용돈만 똑같이 드리자는 말이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네 돈으로 해라 하는데 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드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보가 너무나 고약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엄마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미역국?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가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랑 같아? 뭐가 다른데?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드리던가 해. 당신은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친정에 퍼다 주길 바래. 누가 퍼다 주래? 됐어. 그만 얘기해. 아니, 말은 끝까지 해. 내 월급으로 전부 생활비 쓰는데 나더러 엄마 2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50만 원 드린다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 진짜. 장모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시냐고.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더 보태줬는데 왜 당신은 늘 당신 집만 신경 써? 뭐? 당신 집. 말이 점점 함부로 나온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한테는 부부가 이런 거야? 성 씨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집을 챙기는 만큼 성 씨도 친정을 알아서 챙겨야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가를 등한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의 말이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나랑 어떻게 살아? 그럴 거면 도장 찍어줘? 뭐? 이혼해 주느냐고. 그러면 장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성 씨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성 씨도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라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성 씨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씨에게는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말이 없는 걸 가지고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인심을 썼다는 듯이 장모님에게는 100만 원 드릴 테니 그렇게 하려고 일축했습니다.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성 씨는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토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씨는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 씨의 마음속만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가 남편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때 성 씨는 선물 대신 어떤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혼? 그러더니 이혼이라는 말을 2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얼른 와닿지 않는 단어인 듯 했습니다. 평생을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인데 말이죠. 당신 환갑인데 내가 해줄 건 없고 당신이 그동안 너무 바랬던 거 들어주려고. 어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늘 나랑 갈라서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참에 그 소원 들어주려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빠르게 깜빡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난도 정도껏 해. 장난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도 이혼하고 싶고 나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게 맞아. 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남편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냐?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편은 성 씨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평생의 버릇이 고쳐진 듯 굴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0,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그러고 노후에 편히 살 것 같아? 당신 돈 있어. 이 집 반 나눠야지. 그걸로 전세 구해서 나갈 거야. 집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꼴랑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그제서야 남편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성 씨는 그동안 이혼하자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농담처럼도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남편은 얼굴이 질렸습니다. 당신이 미쳤구나. 그 말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성 씨가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것만 드린 줄 알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 거야. 뭘 그걸로 서운해가지고 경솔하게 이혼 얘기까지 꺼내? 남편의 입에서 경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남편은 결연한 성 씨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신 그러고 후회 안 할 줄 알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잘 살든 안 살든 당신 없으면 숨 쉬고 살 것 같아. 남편은 큰 충격이라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성 씨는 이 편이 차라리 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성 씨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말 좀 안 섞는다고 한결 나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성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성 씨가 돌아설 마음이 없어 보이자 오히려 초조해 보이는 건 남편이었죠. 진짜 이러지 말자.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당신은 서윤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했던 말이고,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그 소리도 수십 년 들으니까 세뇌가 됐나 봐. 정말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참 전부터 했어. 그래도 잘 살았잖아, 우리. 당신이야, 그렇지. 나는 당신이 내뱉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 다 받으며 살았어. 그런 날 생각한다면 이혼해줘. 미안하다. 지수가. 그제서야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정말로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아니, 다시 한번 그러든 안 그러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 지수가.
어떻게 우리 30년 세월을 이렇게 끝내? 나는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던 적 없었어. 당신 그동안 가정에 했던 만행들, 나를 무시했던 것들, 이제는 더는 못 참아. 내가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당신이랑 애들한테도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마라. 남편의 간절해 보이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화를 낼 줄 알았더니 말이죠. 내가 각서 쓸게. 다시는 당신 무시 안 하고, 이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럴게. 당신이 그걸 지킬 리가 없잖아. 못 지키면 이 집 당신 통째로 주고 이혼할게. 정말이야. 그 말에 성씨는 솔깃했습니다. 남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씨는 이혼하고서도 집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어쩌면 재산분할로 진흙탕 싸움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써두었습니다. 훗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성씨의 눈치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부엌대기 취급하던 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씨는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끝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굳이 남편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어설픈 솜씨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성씨는 별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고 살가운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삶이 나았습니다.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있어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그런 성씨의 눈치를 보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용기는 없는 사람이 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씨는 그걸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위에 있는 것은 성씨였으니 말이죠.